저는 분당에서 아름다운 인생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장 백만기입니다.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흔에 시작하는 은퇴공부, 인생이막 여가시간 관리,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주제를 갖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근데 이렇게 수명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의학이 많이 발달을 했죠. 예. 사실은 불과 1세기 전만 하더라도 혈액형이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할 때 수혈을 동물의 피나 포도주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또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상하수도의 발달이라고 그래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어느 분은 의학의 발달보다 상하수도의 이런 발달이 우리 평균 수명을 늘리는데 기여를 더 했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장디푸스라든지 이질 이런 수인성 질환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예, 지금 이제 그런 병들이 거의 사라져 버렸죠. 예.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양질의 영양이 공급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는 거지들이 있었어요. 깡통에다 밥을 얻으러 다닌다거나, 그때 당시 신문에서는 가끔 쓰레기통에서 보고알을 주워 먹고 사망했다는 그런 기사들도 있었죠. 당시는 그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요새는 너무 또 먹을 게 풍족해서 다들 다이어트 한다고 많이들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40이 안 됐는데 지금은 몇 살까지 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0세입니다. 예, 여자들은 이제 더 길어요. 86세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병이 있어요. 뭡니까? 암입니다. 예. 그 암은 왜 이렇게 정복이 어려울까? 학자들이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요새는 이제 표적 치료제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이레사르든가 글리백이라는 그런 표적 치료제 항암제가 있는데, 이 표적 치료제가 잘 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 잘 듣는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죠. 왜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을까? 그것은 사람마다 DNA가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DNA에 다 맞춰서 개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은퇴 준비하고 인생이막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주제도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생이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정답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해답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금융회사 은퇴연구소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덕담을 나누다가 선배님,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은퇴 설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하고 강의는 하는데요. 선배님 부끄럽게 저 은퇴 준비 잘 안 됐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은퇴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은퇴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암 전문의가 자기가 비로소 암 환자가 되고 나서 과거에 자기의 치료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인생이 막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세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갖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20대 후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가서 하다가 나이 40이 되던 해였어요. 내가 벌써 40이 되었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마흔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어른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벌써 내가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다면 과연 내가 언제까지 일만 할 것인가? 그런 이제 저 나름대로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쭉 고민을 했었죠. 왜냐하면 당시 제가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67세였어요. 예. 그럼 60세 은퇴하면은 몇 년 남아요? 7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찍 은퇴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 50에 은퇴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나이 50에 은퇴하면은 한 10여 년 동안 저한테 시간이 주어지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자기가 건강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대 수명은 그렇지만은 병이 없이 자기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남자가 65세, 여자가 66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10여 년을 병을 앓으면서 골골거리면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텐데 주위를 둘러보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많아요. 나이 들었어도.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나 친인척들 보면 대개 90세 이후에 돌아가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분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우리 눈에 안 띄죠.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투병하는 사람도 눈에 안 띄고 건강한 사람만 눈에 띄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않을까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 수명이 65세에서 66세까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개 정년퇴직을 60에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간을 우리가 잘 써야 되겠다. 나한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시간이 이제 충분하다면은 괜찮겠지만은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현명하게 배분을 하여서 쓸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죠. 개중에는 아니 뭐 그때 가서 생각하지 하고 이렇게 막연히 미루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것과 목표를 설정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어떤 좀 차이가 나요. 제가 나이 50에 은퇴하는 걸로 목표를 세우니까 그때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제일 먼저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검소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두 번째는 불필요한 일을 줄여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일을 줄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불필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댕기는 동창회라든지 또 경조사 같은 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조사가 많이 바뀌고 있지만은 과거에 보면 토요일 날 경부고속도로가 많이 막혀요. 서울 가는 길에 뭐 그게 경조사가 다는 아니겠지만은 서울에 있는 결혼식장 참석하느라고 또 어떤 때는 뭐 봉투 두세 개씩 겹쳐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생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쓸데없이 나가는 그런 모임들도 있어요. 예. 이런 불필요한 일을 줄이는 사람 중에 사례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최장수 주중대사를 역임하신 김하중 대사가 있어요. 노무현 정권 때 통일부 장관까지 지냈죠.
이분은 은퇴하고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다 지워버렸대요. 예. 그리고 99%의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은 은퇴를 하고 자기가 어떤 기획했던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모임에 나가다 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지중대사 경험을 이용을 해서 그걸 갖고 지금 책을 쓰고 있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모임에 자주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이런 인생학교라든지 이런 사회운동을 하는데 이런저런 모임에 나가다 보면 그런 운동을 또 할 수도 없고요. 저는 좋아하는 게 이제 독서인데 어떤 때 보면 그런 모임에 갔다 오면서 집에서 책이나 볼 걸 하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또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네. 하고 싶은 일을 이제 목록을 작성을 해야죠.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워렌 버핏의 이제 지인이 자기의 버킷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한 20가지 적은 거를 쭉 와서 워렌 버핏한테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버핏이 쭉 보더니 5개로 줄여. 그런데 20개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로 줄여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이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인간관계에도 한번 우리가 저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인생이 고달픈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서 그렇다.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죠. 예. 또 인간관계도 시간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시간이 적으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도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생각이 되는데요. 던바의 수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던바 교수가 한 사람이 사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최대 150명을 넘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나 친구가 한 150명 된다는 얘기죠. 이 중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도움을 청할 수 어려울 때 그럴 사람은 5사람이래요. 예. 또 그냥 좋은 친구는 35명 정도. 그리고 이제 그냥 친구라고 뭐 스마트폰에 있지만은 자주 연락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면 이제 한 150명 된다고 그러고요. 국내 조사에서도 진짜 친구는 한 5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놓고 자기하고 좀 더 관계를 좀 더 깊이 가져가면 좋겠다 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좀 더 자주 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 이제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준을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시간이 됐어. 근데 나 좀 더 나누고 싶어. 야, 우리 내일 나눌까? 뭐 이럴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과는 자꾸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피곤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준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할 일도 정리해야 되겠고 인간관계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과의 그런 관계는 좀 더 깊이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거리를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으면 조리개를 이렇게 조이면은 그 초점이 맞히는 데는 더 진하게 보이고 아웃포커싱 데는 흐리게 보이잖아요. 관계도 이제 그렇게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학에 다니던 동창 중에서 저하고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친구 4명하고 매달 한 번씩 독서 모임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언제 한번 독서 모임이 끝난 다음에 은퇴를 앞두고 있었으니까 야, 우리가 이제 은퇴를 곧 할 텐데 은퇴 후 인생 이막에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이렇게 그냥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를 나눴더니 신앙심이 이제 좀 굳건한 친구는 나는 종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야 뭐니 해도 자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아유 야 우선 건강해야 돼.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나눈 게 한 10매까지가 돼요. 그건 너무 많잖아요. 야 이걸 5가지로 한번 줄여보자. 그래서 줄였더니 제일 먼저 건강을 이놈 모두 다 잊어버리는 거야. 예. 두 번째는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친구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이랑 얘기하니까 그거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딸이래요. 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남자 친구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우자가 있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기본 욕구를 채워줄 만한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것도 그렇지. 우리가 나중에 은퇴 후에 골프 치러 가는데 골프 치는 비용을 아내한테 달라고 그러긴 그렇지. 내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할 일이 있어야 되겠다. 은퇴 후에라도 돈을 벌지는 않더라도 뭐 할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갤럽 연구소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요소가 육체적 행복, 사회적 행복, 경제적 행복, 공동체적 행복, 직업적 행복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5가지 영역을 중에서 한 가지 영역이라도 충족한 사람은 66%. 근데 이 영역을 모두 충족한 사람은 7%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갤럽 연구소에서 얘기한 5가지 행복이 표현만 달아야지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한 거랑 너무 똑같아요. 건강, 육체적 행복, 배우자, 사회적 행복, 어느 정도의 돈, 경제적 행복, 친구, 공동체적 행복, 할 일, 직업적 행복. 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 나눈 게 동서양이 서로 다르지 않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은퇴에 임박해가지고 물론 노력은 할 겁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근데 내가 그때 노력한다고 해서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배우자를 바꿀 수도 없잖아요. 또 돈이 갑자기 불려집니까? 예. 또 친구가 갑자기 생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5가지 요건 중에서 1, 2, 3, 4는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은 그건 주어진 조건이야. 나한테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할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사실 은퇴를 앞두고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궤적을 추적을 해봤어요. 이를테면 저보다 10년 먼저 살았던 이제 선배를 찾아가서 선배님, 제가 앞으로 선배님이 걸어갔던 길을 제가 따라갈 텐데 저한테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분이 쭉 좀 생각해 보시다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은 자네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 생각에 확신을 하게 됐죠. 이렇듯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제가 찾아뵙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분의 책이나 비문을 봤어요. 예, 그래서 책을 보다가 19세기 폴란드 시인 치프리안 노르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를 하기 위해선 3가지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먹고 사는 일. 부자가 다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그것도 행복하기 어렵겠죠. 네. 먹고 사는 일, 그렇지. 공감을 가네. 두 번째, 목숨을 바칠 정도로 재미있는 일. 재미있는 일도 해야 되겠지. 예. 또 3번째는
삶에 의미를 주는 것, 의미 있는 일, 그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르비트는 이 세 가지 일 중에서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 사람의 삶이 드라마틱해진다. 예, 드라마가 되고 두 가지가 부족하면 그 사람의 삶은 비극이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저기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 중에 나오는 스크루지 할아버지라고 아세요? 네. 예. 그분이 먹고 사는 건 됐죠. 네. 근데 뭐 놀 줄도 몰라요. 네. 의미 있는 일도 안 해요. 네. 그래 나중에 이제 개과천선을 하죠. 예. 그러니까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인생의 맥을 살 때 그 세 가지 일이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먹고 사는 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은 얼마나 필요할까? 몇 년 전에 이제 신문에서 기사가 났었는데요. 금융회사에서 은퇴 후에 7억 내지 10억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났어요. 와, 10억이 필요하다고? 나 10억 없는데. 어느 금융회사 은퇴연구소장인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친구는 아니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현직에 있을 때 말이야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이 1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10억이 필요한 거야? 그랬더니 아 그거요 10억을 우리 회사에 맡기면요 월 200만 원씩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자기 회사의 상품을 팔기 위한 공포 마케팅의 일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이 사람아 그러면 우리가 은퇴 후에 생활하는 그런 자금이 200만 원이니까 월 200만 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하지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떡하냐. 예,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그런 말에 주눅이 들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목돈보다도 월 200만 원에 상응하는 현금 흐름을 만들면 돼요. 근데 이런 이제 현금 흐름을 저의 경우 보니까 이제 조기 은퇴를 해서 국민연금 불입하는 거를 좀 연기를 했어요. 소득이 없으니까. 근데 나이 60이 되기 그 지난해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생님이 지금 국민연금을 홀딩한 게 이렇게 되는데 이걸 지금 불입을 하시면은 만 60이 돼서는 어느 정도 이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밀린 돈을 다 냈죠. 국민연금공단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금 100만 원 이상 받고 있어요. 예, 만약에 우리가 은퇴 후에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은 그 중에 절반은 국민연금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면은 집 한 채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집을 주택연금에 또 맡기면은 거기서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나이하고 그 재산 가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돈이 준비가 안 됐어도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이용하면은 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문제는 뭐냐? 정년까지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을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생활비 다 쓰고 나서 남으면 저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저축을 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고 강제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돈 갖고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돈 갖고 개인 연금을 불입할 수 있다면은 은퇴 후에 국민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 연금을 받으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돈을 강제 저축을 하면서 잘 운영을 해야 돼요. 유대인의 속담 중에 돈을 버는 사람보다 돈을 모으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을 벌어서 자기가 강제 저축을 통해 가지고 저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합리적인 소비를 못 하고 이리저리 쓰면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남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버는 데만 치중하고 관리가 굉장히 소홀해요. 이거 할 줄을 몰라. 그러고 또. 예. 유대인들은 10세 살 때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치릅니다. 이 성인식을 이런 공간에서 치를 때 성인식에 초청받은 친인척들이 그 아이한테 봉투 하나씩 줘요. 금일봉씩을 주는데 중산층 가정인 경우에는 그게 4만 불이나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4,4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금일봉을 받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거기 모인 친인척들한테 나는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하고 밝혀야 돼요. 그렇게 밝히려면은 일찍부터 아버지나 삼촌이 얘한테 금융교육을 발표할 수 있게끔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그때 발표를 하고 이 돈을 잘 운영을 하면은 대학 졸업할 때 한 개 회사를 창업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창업붐이 많죠. 근데 얘가 만약에 창업을 안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골드만삭스나 JP 모르간 같은 자금 운용 회사에 들어갔다. 또 우리나라 대학생이 부모한테 용돈만 타 쓰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회사 들어갔다. 누가 자금 운영 더 잘할까요? 예, 당연하죠. 예,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이 인구가 800만이지만은 지금 세계 경제를 그들이 주름 잡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신용평가기관 스탠다드 앤 푸어사에서 각국 국민의 금융 이해력이 어떤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1위는 스칸디나비아 3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 세 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국민소득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 사람들이 역시 금융지식도 많더라고요. 거기가 공동 1위, 2위가 어디인가 했더니 이스라엘. 역시 이스라엘에 들어가. 그 뒤를 위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몇인가 쭉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는 77이야. 100점 만점에 31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앞에 어디가 있나 했더니 76위가 우간다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간다보다도 금융 지식이 모자란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 앞엔 어디가 있나 했더니 67위가 가봉이야. 예. 이렇게 반도체 생산 1위, 자동차 6위, 무역 규모가 10인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금융 이해력이 이렇게 낮은가? 사실입니다. 우리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금융 교육을 가르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라임 사태 같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일찍이 그 미국의 FRB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문자 문맹. 우리가 글자를 모르면은 생활하기가 불편하죠. 네. 예. 그렇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이 위태롭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써 모은 돈을 금융기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가지고 라임 사태처럼 그런 펀드에 가입을 했다가 돈을 날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 교육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생학교에서 금융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강남 부동산이 많이 뛰었죠. 강남 아파트. 그러고 나서 또 뭐가 뛰어요? 예. 요새는 또 이제 주식이 많이 뛰더라고요. 예. 근데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이라고 기업은행의 자회사인데 거기 사장을 역임했던 분이 2018년도에 과거 30년 동안 아파트에 투자한 거랑 예금을 한 거랑 주식에 투자한 거랑
어느 것이 수익률이 높을까 비교를 해봤어요. 또 2018년 기준으로 30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5년 동안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30년 동안 그 세 가지에 투자했을 때 어느 자산이 제일 수익률이 높았을까요? 부동산. 예, 부동산이 높았을 것 같죠. 근데 표에서도 보듯이 회사채가 제일 높았어요. 예, 두 번째는 주식이었어요. 세 번째가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지만은 요새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나 되죠? 1%도 안 되죠. 1980년도, 90년도에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20% 내지 30%였어요. IMF 때는 삼성그룹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도 28%, 3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30년 동안 평균을 해보니까 회사채, 사실은 은행 예금이라는 것도 은행에서 발행한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은행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회사채 금리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까? 지금 이제 금리가 1%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죠, 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부동산, 주식 이런 한쪽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IMF 때라든지 2007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저는 그때 분당에 그때도 분당에 살았었는데요. 분당에 아파트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어느 한 분야에 올인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개 부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산 운용의 3분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느 특정 자산에만 올인을 하지 않고 유동성과 안전성, 수익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부동산에다 올인을 했다가 갑자기 병이 생겨가지고 돈이 필요한데 부동산을 쉽게 팔리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자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유동성을 지니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예금. 또 돈 같은 건 잊어버릴 수 있잖아. 근데 아파트 훔쳐가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안전성의 대표적인 상품은 부동산. 그다음에 이제 요새 최근에 수익이 많이 나지만은 수익성의 대표적인 상품은 주식. 이런 세 가지 자산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3분의 1씩 가입하면은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두 개 분야에서 보충할 수 있으니까 한 군데 올인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있어요. 1970년도에 폴 사무엘슨이라고. 이분은 이제 행복지수라는 공식을 냈는데 행복은 소유 나누기 욕망이다. 이런 재미있는 공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많아지면은 행복이 늘어나죠. 근데 소유는 우리 의지대로 많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죠. 욕망을 줄여도 행복지수는 올라갑니다. 욕망은 우리가 의지대로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유가 늘리기 어렵다면 욕망을 줄이는 것도 대안일 수가 있어요. 일찍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시간은 돈이다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그런 의미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시간은 돈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은 지금이라도 내가 노력하면 벌 수 있지만은 시간은 내가 원한다고 벌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져요. 경험은 지금은 작은 것 같아도 그 가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급적 소유를 하기보다는 많은 일을 경험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은퇴 전에는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대개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고 그러죠. 근데 저도 돌이켜보면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주 싫었어요. 월요일 날, 아이고, 일요일 날 잠 놀다가 월요일 날 이제 출근을 하려면 교통도 맡기고 회의할 자료도 챙겨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죠. 예. 은퇴 전에는 사실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해야만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인생 2막 은퇴를 해서는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고 그때 비로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거예요. 예.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물어보면 금방 대답이 나와요. 근데 어른들은 잘 대답을 나 하고 싶은 일이 없는데.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관심을 사느라고 다른 사람의 잣대에 맞추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모르는 겁니다. 저보다 이제 좀 늦게 은퇴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야, 은퇴한 거 축하한다. 자, 앞으로 이제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나 하고 싶은 게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목표를 설정을 안 해서 그래요. 그때 가서 뭐 생각하지 그렇게 막연히 미루다가 은퇴하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거야. 잘 생각해봐. 그러고 이제 덕담을 나누다가 차를 타고 이제 나왔는데 한 30분 있다가 휴대폰이 울려서 보니까 그 걔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웬일이냐 그랬더니 난 네가 가고 나서 혼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생각하다가 찾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나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타고 싶었어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거다. 그 다음에 만날 때 제가 승마 교본 사다 줬습니다. 그리고 맞다는 거 배우거든요. 대개 저는 이제 이렇게 권유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 종이를 A4 용지 3장을 꺼내놓고 그 A4 용지에다가 과거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싶었던 일, 그 다음에 앞으로 하고 싶었던 일, 그걸 A4 용지 한 장에다 다 적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것까지. 그런 걸 다 일일이 적어가지고 중복이 돼도 괜찮아요. 그 3가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 경우 해보니까 몇 시까지가 나와요. 그 중에 중복이 되는 거 있죠. 그거를 추려서 이제 시도를 하면 되겠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전 음악을 즐겨 들었습니다. 이렇게 직장에 다니면서도 고전 음악을 자주 들어 댕겼고 또 LP판 같은 걸 사서 집에 가서 듣곤 했는데요. 나이 30대 객석이라는 음악 잡지에서 그 사옥 공간에서 작은 음악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회에 자주 갔습니다. 그 음악회는 20대 후반부터 30 초반에 젊은 음악가들이 거기서 실내악을 하고 그 실내악이 끝나면은 다과도 나누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제가 여기서 공연한다 그러면 지금 거리에서 여러분 그런 거리에서 우리가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었죠. 예. 제가 그 음악회를 다녀오면서 나도 은퇴를 하면은 이런 공간을 한번 운영을 해서 우리나라의 19세기 사롱 음악회 같은 새로운 문화를 한번 심어 주고 싶다. 그런 이제 생각이 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쭉 따져보니까 일단은 고전 음악을 이렇게 막연히 듣기보다는 서양 음악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가서 혹시 돈이 생기면은 그 공간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지도 몰라. 그래서 건축학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이 끝난 다음에 그냥 헤어질 게 아니고 거기서 커피나 와인을 마시면서 후기를 나누려면은 와인 공부도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와인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뭐 장식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하얀 벽면으로 만들어서 이왕이면 거기서 미술 전시까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내가 큐레이터 공부도 해야 되겠다, 도슨트 공부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미 갤러리에 가서 제가 큐레이터 공부하고 삼성미술관 리움에 가서 도슨트 공부도 하고 또 환기미술관에 가서 미술 이론도 배웠습니다. 그 공간을 하기 위해서 혹시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지 디자인 공부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디자인도 좀 했고요. 근데 이런 걸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때 가서 해야지 하고 머릿속으로만 그리면 안 돼요. 이거를 직접 실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정을 실천하는 그런 순간에 이쪽으로 갔다가 고구마 줄기 캐듯이 이것도 좀 해야 되겠네, 저것도 좀 해야 되겠네. 그래서 다방면에 그런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렇게 꿈을 실현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고, 이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빨리 그거를 하고 싶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직장 생활을, 아까 말씀드렸더니 직장 생활 하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했던 대로 10년간의 은퇴 준비를 하고 나이 50이 돼서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당에 50평 되는 공간을 구해서 차와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그런 카페를 오픈을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한 차례씩 실내악을 연주를 했고요. 매월 한 번씩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철수 판화와 같이 유명한 화가의 작품도 했었고, 동네 주부들의 수채화 모임도 제가 공간을 제공을 해서 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음악회를 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무리 서양 음악사 공부를 했어도 저보다 훨씬 더 전문 지식이 높은 신동원 화백이라고 만화 영화 홍길동으로 1965년대 우리나라 대종상을 받은 만화가이면서 고전음악 해설가예요. 그분을 모시고 이제 제가 카페를 한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은퇴 후에 우리가 뭘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연히 고민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꿈을 키우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학교에서 자기 소개를 할 시간이 있거든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때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면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저는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제가 잠깐만 그러고 정지시켰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무엇을 했는지 여기서는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다. 그런 꿈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질문이 익숙치 않아 가지고 처음에는 좀 머뭇거리다가 이제 그런 꿈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어느 분이 저는 지금 외화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의 꿈은 화가가 되는 겁니다 하고 얘기하시면서 자기 결심이 흔들릴까 봐 3년 후 개인 전시회를 열 화랑과 계약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지가 굳은 걸 보고 당신은 꼭 성공할 겁니다. 그렇게 격려를 해줬거든요. 근데 얼마 후에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 옆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뭐 일부러 들은 건 아닌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도 화가가 되는 거였었거든 하고 둘이 아주 가깝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관심사가 같으면 우리가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코엘료의 소설 중에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말이 있어요. 은퇴 후에 뭘 하지 고민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은퇴 전에 은퇴 후에 꿈을 미리 그려가지고 그것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 저는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시간 감사합니다.